내 이름은 김민준이다. 30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 나는 서울의 번잡함을 뒤로하고 이 작은 바닷가 마을, 강원도 동해의 한적한 어촌 마을로 내려온 지 3년이 되었다. 3년 전, 내 인생의 전부였던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처사이를 임신 중이던 아내는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의미를 잃었다. 더 이상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었다. 그저 껍데기만 남아 기계처럼 숨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섬세한 설계로 이름을 날렸고 우리는 함께 많은 꿈을 꾸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집을 지어줄지, 은퇴 후에는 한적한 곳에서 작은 작업실을 꾸밀지 이야기하곤 했다. 그 모든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아내의 죽음은 내게서 모든 색깔을 앗아갔고 세상은 오직 흑백으로만 존재했다. 사람들의 위로도, 시간의 흐름도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고통의 연속일 뿐이었다. 결국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 아내와 함께 여행하며 잠시 머물렀던 작은 어촌 마을, 인적이 드물고 파도 소리만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곳. 이 마을의 풍경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 속에 있었다. 나는 낡고 작은 한옥을 빌려 수리했다. 창문 밖으로는 드넓은 동해가 펼쳐져 있었고 밤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바다는 내게 위안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내와 함께 보았던 푸른 바다를 떠올리게 하여 깊은 슬픔에 잠기게 하기도 했다. 나는 이곳에서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았다. 이웃들과도 최소한의 교류만 할 뿐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돌아와서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점심에는 작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요리했고 오후에는 주로 책을 읽거나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녁에는 혼자 소박한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나의 하루는 반복적이었고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삶이 내게는 가장 편안했다. 감정을 소비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孤独은 내게 익숙한 동반자였고 나는 그 익숙함 속에서 작은 안정을 찾았다. 물론 가끔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아내와 함께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들이 떠오르면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때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았다. 애써 그 감정들을 밀어내려 노력했다. 아프지만 더 이상 아파할 기운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슬픔에 무뎌져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집처럼 내 마음은 먼지가 쌓이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버린 황량한 폐허와 같았다. 나의 유일한 일과는 매일 아침 바다를 찾는 것이었다. 새벽동이 틀 무렵,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바닷가는 신비롭고 고요했다. 나는 방파제 끝에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처럼 내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듯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이 전부인 삶. 나는 이 삶에 익숙해져 있었다. 아니, 익숙해지려 노력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서울에서 온 과묵한 남자로 불렀다. 그들은 내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나는 내 고립을 자처했고 그들은 나의 고독을 존중해 주었다. 가끔 마을 어귀의 작은 가게에서 필요한 물건을 살 때면 주인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나는 그 미소조차도 부담스러웠다. 나는 그저 그림자처럼 살고 싶었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면서 나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나를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 함께 나누었던 작은 행복들, 그런 기억들이 나를 송곳처럼 찔러왔지만 동시에 그것만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순간들이었다. 그러나 그 기억들조차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는 듯 했다. 나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고 그 감옥은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었다. 나의 집은 작은 마당이 있었다. 나는 그 마당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 정돈되지 않은 그 모습이 내 마음과 닮아 보였기 때문이다. 가끔씩 텃밭에 물을 주러 나갈 때면 비죽이 솟아난 잡초들을 보며 쓴웃음을 짓곤 했다. 마치 내 삶처럼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저렇게 황폐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같았다. 나는 계절의 변화에도 무감각했다. 봄이 와도 꽃이 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여름의 뜨거운 햇살에도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가을의 단풍도 겨울의 흰 눈도 내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다. 감정의 샘이 말라버린 것처럼 나는 삶의 모든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잃어버렸다. 어쩌면 이것이 내가 바란 것일지도 모른다.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차단하는 것.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그리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 사진 속에 우리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금세 말라버렸다. 슬픔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졌다. 나는 앨범을 덮고 다시 서재 한 구석에 밀어 넣었다. 과거는 내게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고 나는 과거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요리에 소질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살 때도 내가 주로 요리를 했다. 이제는 혼자 먹을 음식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래도 습관처럼 정성껏 만들었다. 그러나 음식에서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생존을 위한 행위일 뿐이었다. 나는 내 미각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어쩌면 감정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다. 어둠이 내리면 침묵은 더 깊어지고 외로움은 더 선명해졌다. 나는 불을 켜놓고 책을 읽거나 아무 의미 없는 TV 프로그램을 보며 시간을 죽였다. 잠이 들기 전까지는 언제나 공허함이 나를 짓눌렀다.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그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가끔씩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환청일 뿐이었다.
나는 꿈도 꾸지 않았다. 꿈조차 내게는 허락되지 않는 사치 같았다. 아니, 어쩌면 꿈조차 꾸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몰랐다. 꿈속에서라도 아내를 만나게 되면 깨어났을 때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테니 말이다. 나는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무감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곳 동해 바닷가, 마을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내게 부담을 주지 않았다.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나름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저 아프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이 상태에 만족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의 삶은 그렇게 흐릿하고 무채색으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낡은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다. 가끔씩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듣곤 했다. 하지만 그 음악조차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모든 것이 나를 비껴가는 듯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움직이지만 나는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시간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저 또 다른 날이 시작되고 또 다른 날이 끝날 뿐이었다. 나의 일상은 거의 완벽하게 예측 가능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나는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였다. 어쩌면 이런 반복적인 일상이 나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더 이상 어떤 충격도, 어떤 슬픔도 내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내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고 그 벽 안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내가 유일하게 활력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는 새벽 시간일 것이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면 잠시나마 살아있다는 감각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 감각도 오래가지 못했다. 곧 다시 무감각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나는 스스로를 포기했고 세상도 나를 포기한 것만 같았다. 내 집 안은 최소한의 가구로만 채워져 있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의 물건들은 모두 정리했고 이곳에는 새로운 물건을 들이지 않았다. 마치 내가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갈 사람처럼, 혹은 더 이상 아무것도 소유하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표현일지도 모른다. 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도 가끔씩 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나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은 내게 이질감마저 주었다. 나도 한때 저렇게 웃을 수 있었던가? 그 질문은 나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겼다. 나는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밝고 활기찬 색깔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나는 흑백의 세상에 갇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품지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이 나의 목표였다. 어쩌면 나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삶. 그것이 김민준의 삶이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메마른 대지처럼 균열이 가 있었고 그 균열 속으로는 어떤 희망의 씨앗도 뿌리 내릴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아주 작은 균열 하나가 언젠가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씨앗을 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의 고독은 견고했지만 세상의 이치는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특별했다. 나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창밖의 풍경은 어딘가 달랐다. 며칠째 맑고 청량했던 날씨 대신 짙은 안개가 바다를 뒤덮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욱한 안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킨 듯 고요했다. 평소 같으면 바다로 향했을 나였지만 그 안개 속으로 발을 내딛기가 망설여졌다. 마치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 다른 것을 보여주려 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평소보다 늦게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리고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안개가 만들어낸 고요함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하는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희미하고 가냘픈 소리였지만 분명히 어떤 생명체가 내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린가 싶었지만 잠시 후 그 소리는 더 명확해졌다. 찍찍 하는 짧고 반복적인 울음소리, 마치 아픔을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다. 내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고립된 공간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는 마당 쪽, 특히 오래된 동백나무 아래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안개 낀 마당으로 나섰다. 싸늘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안개는 점점 더 짙어져 시야를 가로막았고 동백나무는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보였다. 울음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절박함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내 발걸음이 빨라졌다. 대체 무슨 일일까? 이른 아침, 이토록 외딴 곳에 어떤 생명체가 와 있을 수 있을까? 혹시 어린 새끼 동물이라도 길을 잃은 걸까? 동백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뭇가지 사이, 떨어진 동백꽃잎들 사이에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갈색과 회색이 뒤섞인 작은 덩어리처럼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가까이서 보니 그것은 작은 올빼미 새끼였다. 아직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어린 올빼미는 한쪽 날개가 기형적으로 꺾여 있었고 흙과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작은 몸은 끊임없이 떨고 있었고 앙상한 다리는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 작은 눈동자는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를 올려다보는 그 눈빛에는 절박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살려달라는, 도와달라는 애절한 눈빛이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감각이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연민.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올빼미를 바라보았다. 나의 고독하고 무감각했던 일상에 갑자기 이런 생명체가 나타나다니. 그것도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로. 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망설임은 잠시였다. 그 작은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에 대한 의지가 나를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마치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굽혔다. 손을 뻗어 올빼미를 들어 올리려 하자 올빼미는 몸을 움찔거리며 더 깊이 웅크렸다. 작은 부리가 위협적으로 열렸지만 힘이 없는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괜찮아, 아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아내의 사고 이후 누군가에게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를 내본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나는 신중하게 손을 넣어 올빼미를 안아 올렸다. 작고 가벼운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미약했지만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꺾인 날개는 보기도 안쓰러울 만큼 위태로웠다. 나는 올빼미를 안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따뜻함이었다. 나는 거실에 있는 작은 난로에 불을 지폈다. 차가웠던 공기가 훈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올빼미를 위해 작은 임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깨끗한 수건을 여러 겹 깔고 작은 상자 안에 넣어주었다. 올빼미는 상자 안에서 몸을 웅크린 채 여전히 떨고 있었다. 불안정한 숨소리가 나의 귀를 때렸다. 나는 온몸으로 그 작은 생명체의 고통을 느끼는 듯했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과 책임감 때문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날개가 심하게 다쳤고 몸은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아마 둥지에서 떨어졌거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당한 것 같았다. 어둠 속에서 안개까지 끼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었을 것이다. 나는 급히 구급상자를 찾아 소독약과 거즈, 그리고 붕대를 꺼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올빼미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꺾인 날개는 분명 골절이었다. 작은 몸에 비해 너무나 큰 부상이었다. 나는 아내의 사고 이후 피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은 올빼미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면봉에 소독약을 묻혀 피와 흙으로 범벅된 날개 주변을 살살 닦아냈다. 올빼미는 고통스러운 듯 작은 몸을 움찔거렸지만 놀랍게도 나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작은 눈은 나를 믿는 듯한,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묘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소독을 마친 후 나는 올빼미의 날개를 조심스럽게 지지해 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서랍 속에서 작은 나뭇가지 몇 개를 발견했다. 그것들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붕대로 날개를 고정시키려 애썼다. 나의 손재주는 나름 건축가로서 섬세했지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체의 몸을 다루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올빼미는 통증에 신음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1시간 가까이 씨름한 끝에 나는 간신히 올빼미의 꺾인 날개를 고정할 수 있었다. 임시 방편이었지만 더 이상 날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다음 문제는 영양 공급이었다. 이렇게 연약한 올빼미는 분명히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냉장고를 뒤져 고기나 생선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내 식료품 칸은 지극히 단조로웠다. 신선한 육류는 없었다. 나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올빼미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 검색 결과는 내게 혼란을 주었다. 쥐나 작은 새를 먹인다는 말에 나는 질겁했지만 동시에 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앞섰다.
나는 곧장 차를 몰고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작은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다행히 그곳에는 작은 생닭이 있었다. 나는 닭고기를 사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손으로 닭고기를 아주 잘게 찢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들었다. 작은 숟가락으로 올빼미의 부리 앞에 가져갔지만 올빼미는 고개를 돌렸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시도했다. 먹어야 해. 아가인 살아야지. 나의 목소리는 어느새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올빼미는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작은 조각의 닭고기를 받아먹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나는 희망을 느꼈다. 밤이 되자 올빼미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열이 나는 듯 몸이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올빼미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내 침대 옆에 상자를 놓아두고 밤새 올빼미를 지켜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이 작은 생명체가 무사히 아침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의 모든 신경은 올빼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적으로 몰두했다. 나의 삶은 오랫동안 멈춰 있었고 나는 어떤 외부의 자극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올빼미는 나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그것은 마치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일부를 되찾는 과정 같았다.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욕구는 내게서 잠들어 있던 인간적인 면모를 일깨웠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새벽녘, 올빼미의 숨소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리는 듯했다.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올빼미의 상태는 위태로웠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전문적인 치료가 시급했다. 나는 이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고요했던 삶은 이 작은 올빼미의 출현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경랑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아내의 사고 이후 거의 찾지 않았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수많은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오래전 저장해 두었던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의 연락처를 찾았다. 그것은 아내와 함께 키우던 반려견이 아팠을 때 찾았던 동물병원 번호였다. 그 병원은 서울에 있었고 이곳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운전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이 작은 올빼미를 살려야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동물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굳어버린 마음을 움직인 생명의 희망이었다. 나는 올빼미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어 담요로 감쌌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짙은 안개는 이미 거치고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가득했다. 나의 고요했던 삶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 작은 생명체는 내게 예상치 못한 과제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살아서 무언가를 위해 움직인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다. 나의 무채색 세상에 희미하게나마 새로운 색깔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올빼미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설령 그 과정이 나를 다시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서울로 가는 길은 멀고도 길었다. 안개는 걷혔지만 내 마음속 안개는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올빼미가 담긴 상자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두고 조용히 운전했다. 가는 내내 올빼미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혹시라도 숨을 멈출까봐 혹은 더 나빠질까봐 불안했다.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몇 년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던 내가 이 작은 생명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다니. 하지만 그 어떤 질문도 어떤 망설임도 올빼미를 살려야 한다는 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나의 심장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다시 뛰는 것 같았다. 마침내 서울의 동물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올빼미 상자를 들고 들어섰다. 병원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반려견을 안고 기다리는 사람들, 고양이를 쓰다듬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접수원에게 올빼미를 보여주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생 올빼미를 데리고 온 사람은 처음이라며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얼마 후 백발의 수의사 한 분이 나를 불렀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 안의 올빼미를 꺼내 진찰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떨림까지 확인하는 듯했다. 수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상태가 아주 안 좋네요. 날개 골절도 심하고 탈수 증상도 심합니다. 게다가 이 올빼미는 아직 어린 개체라 면역력도 약할 텐데 위험합니다. 그의 말에 내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위험하다는 말은 죽을 수도 있다는 말과 같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수의사는 나의 간절한 눈빛을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어린 개체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회복 과정이 아주 길고 힘들 거예요. 재활도 해야 하고요. 나는 올빼미를 입원시키고 치료비를 선불로 지불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지만 나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그 순간 돈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오직 올빼미가 살아나는 것만이 중요했다. 나는 수의사에게 매일 전화해서 올빼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다. 서울에서 다시 동해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나의 마음은 온통 올빼미에게 가 있었다. 나는 그 작은 생명체가 나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며칠 밤낮을 나는 잠 못 이루고 올빼미 생각에 시달렸다. 병원에 전화할 때마다 불안감에 심장이 조여왔다. 수의사의 목소리에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색이 느껴질까봐 두려웠다. 다행히 매번 수의사는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날개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제 먹이를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천금과도 같았다. 나는 내 집의 텃밭을 돌보거나 책을 읽는 대신 하루 종일 올빼미가 회복하는 상상을 했다. 병원에 전화하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고 수의사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변화라도 감지하려 애썼다. 일주일 후 수의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제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꾸준히 돌봐주셔야 해요. 재활 훈련도 꾸준히 시켜야 하고요. 나는 그 소식에
눈물이 핑 돌았다. 드디어 올빼미가 내 곁으로 돌아오는구나. 나는 다시 서울로 향하는 채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올 때의 불안감 대신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다. 나의 삶에 다시 한번, 아니 처음으로 이런 감정이 샘솟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나는 회복실에서 다시 만난 올빼미를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전에 위태롭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깨끗한 솜털에 눈빛은 더욱 또렷해져 있었다. 수의사는 올빼미를 내게 건네주며 자세한 관리 방법과 재활 훈련법을 설명해 주었다. 작은 주사기로 영양제를 먹이는 법, 매일 조심스럽게 날개를 움직여주는 법, 그리고 언제쯤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등. 나는 수의사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올빼미는 아마 선생님을 은인으로 기억할 겁니다. 선생님의 정성 덕분에 살아난 목숨이니 분명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올빼미를 다시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치 아이를 품에 안은 부모처럼 조심스러웠다. 나의 어깨 위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따뜻한 행복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올빼미에게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푸른 하늘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하늘이와 함께하는 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무미건조한 하루는 없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늘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작은 주사기로 영양제를 먹이고 부드러운 천으로 몸을 닦아주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재활 훈련을 시켰다. 처음에는 하늘이가 아파하며 날개를 움찔거렸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부드럽게 말을 걸고 쓰다듬어 주었다. 나의 노력 덕분인지 하늘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날개는 점점 더 강해졌고 작은 몸은 살이 올랐다. 하늘이는 나를 믿고 따랐다. 내가 부르면 작은 소리로 대답했고 내 손바닥 위에서 잠이 들기도 했다.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으면 하늘이는 내 어깨 위에 앉아 조용히 잠이 들었다. 그 작은 천이 내게는 너무나 따뜻하고 소중했다. 나는 하늘이와 끊임없이 교감했다. 마치 내가 아내를 잃은 후 다시 만난 가족처럼 하늘이는 나의 텅 빈 마음에 사랑과 온기를 채워주었다. 나의 지난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하늘이를 돌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다. 아내에 대한 기억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과거의 아픔이 나를 파괴하는 대신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늘이는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고 내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하늘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 나는 하늘이와 함께 작은 방을 만들었다. 그곳에서 하늘이는 날개를 마음껏 펼치며 날아다닐 수 있었다. 나는 하늘이가 자유롭게 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늘이는 야생 올빼미였다. 언젠가는 자연으로 돌아가야 할 생명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하늘이는 나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하늘이와 함께 마당으로 나섰다. 하늘이는 내 어깨 위에 앉아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멀리서 날아가는 다른 새들을 보며
작은 소리로 울기도 했다. 나는 하늘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이제 막 찾은 행복을 다시 놓아주어야 한다니. 그것은 내가 과거에 겪었던 상실감과는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하늘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하늘이를 붙잡아 두는 것은 나 자신의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하늘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는 하늘이가 없는 삶을 다시 상상하기 어려웠다. 고요하고 무채색이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웠다. 나는 하늘이를 보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다시 사랑을 배웠다. 이제 하늘이를 떠나보내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일까? 나는 하늘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작은 눈동자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원의 간절함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갈망이었다. 나는 하늘이의 행복이 나 자신의 행복보다 중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노력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내 몸의 일부를 떼어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하늘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그것이 내가 하늘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하늘이가 떠나면 다시 외로워질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별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도 깨달았다. 더 이상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하늘이는 내게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여주었고 나는 그 아름다움을 붙잡을 힘을 얻었다. 나의 마음은 슬프지만 동시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작은 올빼미가 나의 삶에 가져다 준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늘이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한 후에도 내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렸다. 매일 밤 하늘이가 내 어깨 위에서 잠들 때마다 이 작은 온기를 영원히 붙잡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치솟았다. 하지만 나는 하늘이의 눈빛에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읽었다. 좁은 방에서 날개짓을 하는 하늘이의 모습은 아무리 건강해졌어도 어딘가 모르게 갇혀있는 듯 보였다. 나는 나 자신보다 하늘이의 행복을 우선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하늘이를 떠나보내기로 한 날. 나는 그 전날 밤 잠을 설쳤다. 아내를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슬픔이 나를 감쌌다. 아내의 죽음은 갑작스럽고 잔인한 이별이었지만 하늘이와의 이별은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그러나 고통스러운 이별이었다. 나는 새벽녘까지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하늘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넓은 하늘에서 마음껏 날아다니렴.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나의 목소리는 금세 갈라졌고 눈괴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나는 하늘이를 위해 마지막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 하늘이가 가장 좋아했던 잘게 다진 신선한 닭고기와 작은 물고기 조각들을 정성껏 그릇에 담았다. 하늘이는 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평소보다 더 맛있게 식사를 했다. 그 작은 부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런 평화로운 아침을 함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며왔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하늘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마당으로 나섰다. 새벽의 안개는 이미 걷히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가장 키가 큰 동백나무 아래에 섰다. 하늘이는 내 품 안에서 작은 눈을 굴리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자신이 곧 떠나야 할 곳을 탐색하는 듯했다.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나의 손은 더 강하게 하늘이를 붙잡고 싶어졌다. 나는 하늘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하늘이는 내 손 위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잘 가, 하늘아. 정말 고마웠어.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하지만 너무나도 부드럽게 하늘이를 하늘로 던져 올렸다. 하늘이는 처음에는 비틀거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내 본능적으로 날개를 힘껏 펼치기 시작했다. 꺾였던 날개는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어 힘찬 날개짓을 선보였다. 하늘이는 원을 그리며 몇 번 주위를 돌았다. 마치 내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파란 하늘 위로 솟아올랐다. 점점 더 작아지더니 이내 점처럼 사라져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하늘이가 사라진 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품은 텅 비었고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이제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 순간 밀려오는 상실감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다. 아내를 잃었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공허함이 나를 덮쳤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참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몇 년간 억눌렸던 모든 슬픔과 상실감이 터져 나오는 듯 했다. 하늘이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그 행복이 떠나갈 때의 고통 또한 안겨주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다시 예전의 무채색 삶으로 돌아간 듯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하늘이의 존재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식사를 준비할 때도 하늘이 몫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집안은 다시 정적이 감돌았고 내 마음도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평화로움과는 달랐다. 그것은 텅 빈 고요함, 그리움으로 가득 찬 고요함이었다. 나는 하늘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 작은 생명체가 내게 가져다준 변화를 생각하며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나는 다시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했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내게 위안을 주었지만 이제는 그 위안 속에 하늘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졌다. 하늘이의 날개짓을 보던 기억, 하늘이의 작은 울음소리를 듣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나는 하늘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는 어느 정도 하늘이가 없는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상실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늘이 덕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이제는 그 의미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나는 집 안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때였다. 나는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푸드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여러 마리의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 소리에는 묘한 익숙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내 눈을 의심했다. 동백나무 위에, 그리고 마당 곳곳에 여러 마리의 올빼미가 앉아 있었다. 빗방울이 그들의 깃털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마리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올빼미의 눈빛은 너무나 익숙했다. 바로 하늘이었다. 하늘이는 내 어깨 위에 앉았을 때처럼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직 어리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이제 막 날개를 펼치기 시작한 두 마리의 새끼 올빼미가 앉아 있었다. 하늘이는 둥지를 틀고 아빠가 되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하늘이가, 나의 하늘이가 다시 돌아왔다니. 그것도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나는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의 선의가, 나의 사랑이 이렇게 기적 같은 방식으로 되돌아오다니. 하늘이는 내 쪽으로 천천히 날아왔다. 그리고 내 어깨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 작은 발톱이 내 옷깃을 스치는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했다. 하늘이는 부드럽게 내 뺨을 비볐다. 마치 보고 싶었어요. 아빠라고 말하는 듯했다. 뒤이어 두 마리의 새끼 올빼미도 어설픈 날개짓으로 내 주변을 맴돌았다. 그들은 겁이 없는 듯 나의 손가락을 작은 부리로 톡톡 건드리기도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와 그 새끼들을 쓰다듬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현실적이었다. 나의 삶에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선물을 받다니. 하늘이의 귀환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선 의미였다. 그것은 내가 베푼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의 세상은 다시 색깔을 되찾았다. 흑백으로만 보이던 풍경이 다시 찬란한 색채로 물들기 시작했다. 빗방울 소리도 더 이상 쓸쓸하게 들리지 않았고, 올빼미 가족의 울음소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다. 나의 고독했던 집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의 삶은 이 작은 올빼미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새로운 시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늘이와 그 가족의 귀환은 나의 삶의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한 혁명을 가져왔다. 흑백이었던 나의 세상은 이제 가장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깔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설렘과 기대로 하루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마당으로 나가 하늘이 가족을 만나는 것이었다. 하늘이는 이제 어엿한 아빠 올빼미가 되어 두 마리의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었다. 그 작은 새끼 올빼미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날개짓을 배우기 시작했고, 나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즐거웠다. 나의 집은 더 이상 고요한 은둔처가 아니었다. 아침이면 하늘이와 새끼들의 지저귀므로 가득했고, 낮에는 그들이 마당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에
나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나는 그들을 위해 작은 먹이통을 설치했고 매일 신선한 고기와 과일을 준비해 주었다. 그들은 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고 특히 하늘이는 여전히 나의 어깨에 앉아 잠시 쉬어가곤 했다. 그 작은 무게가 내게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안겨주었다. 나는 매 순간 하늘이 가족에게 감사했다. 그들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몸과 마음의 변화는 놀라웠다. 무감각했던 나는 다시 삶의 모든 감각을 되찾았다. 음식의 맛을 느끼고 꽃향기를 맡고 따뜻한 햇살과 차가운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다. 잃어버렸던 미각과 후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정의 회복은 내게 기적과도 같았다. 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미소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밤에는 더 이상 불을 켜놓고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었다. 나는 깊은 잠을 잤고 꿈속에서는 언제나 하늘이 가족과 함께 푸른 하늘을 날아다녔다. 나는 다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나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울에서 온 과묵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웃음과 활력이 넘치는 올빼미 아빠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나는 그들에게 하늘이와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직접 내 마당의 올빼미 가족을 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나의 이야기는 마을의 작은 화제거리가 되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다. 특히 나를 도와주었던 서울의 수의사에게도 소식을 전했다. 그는 나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고 가끔씩 나의 집을 찾아와 하늘이 가족의 건강을 확인해 주었다. 그의 방문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하늘이 덕분에 좋은 친구가 되었다. 나는 다시 설계를 시작했다. 예전처럼 거대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신 나는 마을의 낡은 건물들을 고쳐주고 이웃들의 작은 텃밭에 예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 나의 손에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건축은 더 이상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수단이 되었다. 나의 작은 작업실은 다시 활기를 띠었고 나는 밤늦도록 행복하게 스케치를 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진정한 행복은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내를 잃은 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늘이를 통해 나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조건 없는 사랑과 보살핌은 나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 사랑은 기적처럼 내게 되돌아왔다. 고독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피어난 작은 인연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의 삶은 이제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아내의 죽음은 여전히 아픈 기억이지만 이제는 그 아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내의 사랑이 내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남겨주었고 그 마음이 하늘이와의 인연을 만들었다고 믿었다. 슬픔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모든 작은 생명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겠다고. 나의 집은 이제 야생동물의 작은 안식처가 되었다.
다친 새들을 데려와 치료해주고 길 잃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 되었고 나의 삶은 그들 덕분에 더욱 풍요로워졌다. 나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조금씩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나를 기적을 만든 남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내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이가 내게 기적을 선물했다고 생각했다. 하늘이는 내게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 주었다.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결, 그리고 베푸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종종 마당에서 하늘이 가족과 함께 앉아 있었다. 하늘이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고 새끼들은 내 주변을 맴돌며 장난을 쳤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느꼈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했다. 외로움과 슬픔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혔고 그 자리를 따뜻한 사랑과 행복이 채웠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의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인간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나의 고립된 삶은 나를 죽음으로 이끌 뻔했지만 작은 생명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은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나는 매일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매일 새로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간다. 나의 기억 속에는 아내와 하늘이가 항상 함께 존재할 것이다. 그들은 내게 가장 큰 아픔과 동시에 가장 큰 치유와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이제 진정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며 나는 이 모든 것이 운명의 경이로운 안배였다고 믿는다. 슬픔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 결국 나의 삶을 완벽하게 재건해낸 것이다.